네, 미국 증시가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데 이어서 한국 증시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사이드카를 발동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매 거래 일시 중단 조치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걸까요? 파장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관련 내용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융시장 상황 어제보다 더 좋지 못합니다. 예. 우선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선 그 개념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서킷이 뭐냐면은 오토바이 경주나 자동차에 이렇게 곡선으로 된 이제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브레이크를 건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네. 자, 이게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말씀드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시장이라는 것은 심장이 유리 심장이에요. 되게 깨지기 쉽고요. 예. 겁쟁이들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보호막을 쳐주고 너 잘한다 이렇게 을러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유리 심장이 놀래버린 겁니다. 네. 서킷 브레이커는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급락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식 매매 자체를 잠시 중단하는,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시장에 충격이 크게 되니까 이걸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이게 거래 중단으로 서킷 브레이커라고 얘기하고요. 사이드카는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이제 이런 주식시장 말고 선물거래시장, 선물거래시장이 급변할 경우에 선물거래시장이 현물거래, 그러니까 현재 있는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 영향을 미칠까 봐 이걸 미리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호가 매매 관리 제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불안할 때 서킷 브레이커든 아니면은 사이드카 발동이든 좀 놀라지 마. 안정화시키는 네.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막이라고 해주셨는데 예, 예. 오늘 이 두 가지 조치가 취해졌지만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낙폭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았다라기보다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놀라버린 것이고요. 네. 네. 첫 번째로는 글로벌 금융,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의 영향.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 떨어지는데 우리 혼자가 만만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영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만큼 글로벌 증시로부터 영향을 받는 우리 시장 규모가 커졌다. 훨씬 더 글로벌 생산 체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한국거래소는 이렇게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커로 대응을 했고 정부 차원에서는 공매도 제한 카드를 꺼냈었는데 예. 사실 이 정책이 드라이버가 잘 안 걸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이게 좀 먹히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 공매도라는 건요. 옛날에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예. 똑같아요. 없는 물건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항공사 주식을 없는 데 파는 겁니다. 예.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앞으로 항공사 주식이 떨어질 거야. 예, 항공사 주식이 떨어질 거니까 그걸 팔면은 그걸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인데 50만 원인데 떨어질 걸로 예상하면은 그걸 사는 사람들 자기 10만 원 이익을 받거든요. 없는 물건을 파는 거니까. 예.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훨씬 더 이익이 된단 말이죠. 자기가 잡은 거 하나 가진 거 없이 파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검은 작전 세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모 영화에는 그래서 비행기 테러를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주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확실하게 떨어지겠죠. 그럼 그 비행기 테러하는 집단은 이익을 보겠죠. 예. 이게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없는 물건을 팔면서 이익을 가져가는 공매도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증시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개미들 굉장히 손해보게 만듭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공매도 이야기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예.
주식 투자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공매도 금지 꼭 좀 해달라고. 다 망하게 생겼다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래서 금융위에서 지금 공매도 일시정지 이야기를 논의를 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시정지인지 완전히 정지인지 잘 모르겠으나 완전히 정지는 어려울 거고요. 일시정지라도 해서 지금 놀래버린 시장에 대해서 또 다른 작전 세력이라든지 장난치는 사람들이 없도록 확실하게 좀 뒷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공매도의 순기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 이것도 어차피 하나의 매매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점 일단 먼저 전제해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식뿐 아니라 채권 원화 가치도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일명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난 건데 앞으로 우리 경제 좀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떨어지고 원화 네. 떨어지고 주식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참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와 신용 등급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채권이 떨어지면 금리도 올라가고 고금리는 또 주식시장에 약세를 불러오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현재 상황 극복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유례없는 이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네. 외환 당국이 강력하게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외환 당국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들었고요. 예. 코로나19 영향이 이렇게 된데 트리플 약세가 된 데에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예. 세계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맞물리는 그런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팬데믹 네. WHO에서 선언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열심히 방역을 해서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경제 충격을 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영국 제외하고 유럽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예. 이게 유럽 주식 시장부터 시작해서 다들 놀라게 만들고 그것이 또 악순환으로 크게 되면서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사실 뭐 방금도 그 레포트에서 보셨겠지만 33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누가 이게 진정시켜야 될지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국 BBC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문제는 코로나19보다는 이걸 상황을 둘러싼 공포 심리와 혼돈이 더 큰 문제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둘러싼 사람들의 대책이 더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BBC는 지금 트럼프를 까는 거예요. 트럼프가 섣부르게 이렇게 유럽 입국 금지를 하니까 이것이 더 역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공포 심리, 네. 혼돈 이것이 더 무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주식 뭐 심리라고 예,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1조 7천억 원 규모인 이 추경 예산 또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네. 11조 7천억 원 중에 그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백신 관련된 그 제약 관련된 이 비용이 30억밖에 안 된대요. 예. 예.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고 하는데 백신 제약이라든지 지원하는 이 규모가 30억밖에 안 된다. 뭐 직접적으로 나머지 몇 조는 뭐 그 어려운 그 소외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들한테 돌아간다 하지만 예. 근본적인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것인데 11조 7천억 원 규모도 전 적다고 봐요. IMF에서는 한국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재정 정책을 써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관료들이 특히 예전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려고 하는 관료들이 습성상 여기에서 다른 식으로 바뀌는 걸 원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해오려고만 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안 바꾸는 겁니다. IMF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통령이 사실 결정해야 되는데 밑에서 안 바꾸니까 위에서
끌고 가려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도대체 누가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뭐라고 얘기해? 홍남기 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좋은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일은 똑바로 하라고요. 지금 11조 7천억 원 규모도 부족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신용등급 따져가지고 지원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들이.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총선 앞두고 현금 살포라고 이야기하는 야당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정 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에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을 네. 가까스로 수성을 했고 지금 올해 되자마자 너무나도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네. 올해는 1%대로 주저앉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12월 달 말에 바닥을 쳤다라고 해서 바닥을 쳐고 이제 바로 올라간다. 네. 투자, 내수 막 올라간다 하다가 1월 중순 말 이때 코로나19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거 생각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진짜 아깝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2%대 성장해서 올해 1%대 성장뿐만 아니라 0%대 성장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는 1%대 초반 또는 0% 후반까지 이게 낮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 이후에 그것이 종료되고 나서 성장이 급격하게 올라간 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보면 또 희망을 놓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이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미국과 유럽 간의 증시가 이렇게 확 놀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처럼 뭐 코로나19 영향은 당분간은 지속될 텐데 예.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지금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폭과 가능성과 폭 좀 어떻게 뭐 이야기 나올 때는 예.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대구 경북의 소상공인들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상황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지금 정치권과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홍콩이 지금 그 성인들에 대해서 155만 원, 160만 원 지급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예. 홍콩 관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재정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상황은 이전에 없었던 유례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홍콩 관료들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좀 직접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당장 라면도 못 먹는 사람들 주머니에 현금을 찔러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구 경북 난리가 났습니다. 다 아시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금융시장 상황 또 정부의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